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1차 세계대전 배웠잖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이번 시간은 좀 할만할 거예요.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벌어졌던 이 베르사유 체제와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졌다고. 그 러시아 혁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볼까요? 오늘 이제 러시아 혁명과 베르사유 체제에 들어갈 거예요. 먼저 러시아 혁명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을 배우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러시아 혁명은 참고로 1917년쯤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여러 가지의 정치, 경제, 사회적, 그 다음에 특정 사건까지 결합될 정도의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당시 러시아는요,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사실상 이 절대 왕정이나 다름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당시 독일의 이 황제를 좀 러시아어로 뭐라고 했냐면 차르라고 하거든요. 이 차르의 이 권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전제 정치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은 많았다 작았다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한번 가볼까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러시아 황제였던 차르의 정치 정치가 계속적으로 유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정치를 비판했던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이 세력들을 차르가 가만뒀을까? 아니죠. 철저하게 탄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실게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뭐냐면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산업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 산업화가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아직까지도 농업 중심의 경제였기 때문에 다른 서방 세계에 비해서 아주 낙후된 상업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도 이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누적됐다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도 볼까요? 이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여러분들 지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우리 막 1차 세계대전 가기 전에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원래 노동자들과 자본가의 대립 속에서 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가를 타도하자, 이게 바로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러시아에 있어서도 이 노동자 세력들이 점차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라는 사상에 깊이 심취되면서 이 사상이 유행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회주의 사상은 곧 어떻습니까? 현 정부를 타도하자는 어떤 그런 귀결적인 결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의 배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해 일요일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피해 일요일이에요. 이야, 무섭죠? 일요일은 일요일인데 피해 일요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거든요. 이거 러시아 혁명보다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여간 잘 들어보세요.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거든요. 네, 일본이 이긴 대가로 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 당시 우리 조선 대한제국이었죠. 이 대한제국에 대한 우월한 지배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러시아인들의 자존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저하되게 됩니다. 땅이 떨어져요. 자, 한마디로 써볼까요? 이 러일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졌단 말이야. 패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 러일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해서, 야, 지금 러일 전쟁에서 져서 나 안 그래도 지금 국가에게 세금도 많이 바쳤는데 전쟁은 지금 결과는 패배 아니냐 라면서 어떻습니까? 이 노동자들과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노동자들과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비폭력 평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였는데 수천 명이 참여했던 이 평화 시위에 러시아 차르가 어떻습니까? 이 사격 명령을 내려요. 그 과정 속에서 당시가 일요일이었거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혈 진압당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명명이 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 차르에 대한, 이 황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러시아 혁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미 불만은 커질 대로 커졌고 이제 터진 거예요. 자, 러시아 혁명은 크게 3월 혁명과 11월 혁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3월 혁명부터 먼저 들어갈 건데 순서도 3월 혁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자, 3월 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1월 혁명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월 혁명. 3월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거든요. 전쟁을 하긴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려면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하잖아. 그렇게 되면서 경제 공황이 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못 사겠다. 참고 참았던 이 노동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기구를 만듭니다. 그 기구가 바로 뭐냐? 여러분, 소비에트라는 하나의 대표 기구를 만듭니다. 이 소비에트가 쉽게 얘기하면 대표자 회의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 기구를 만들어요. 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소비에트를 만들고 이 소비에트를 주축으로 이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러시아 제국은 완전히 이때 당시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결과 한번 볼게요. 그 결과는 이제 누가 퇴위당한 거야? 당시 황제였던 무슨 래? 그렇지. 차르가 퇴위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차르가 퇴위당했다는 것은 돌려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제 그 러시아 제국이라는 것은 이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소비에트를 주축으로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하지만 지금은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임시정부를 만들자. 라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임시정부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3월혁명의 결과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차르가 퇴위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설립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은 이제 11월 혁명 가볼게요. 그러면 11월 혁명 도대체 뭐냐? 3월 혁명이 터지긴 터졌는데 막상 이 3월 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생각보다 일 처리를 잘했던 거야, 못했던 거야? 잘 못했던 거야. 우왕좌왕한 거야. 카리스마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혁명이 터집니다. 그게 11월 혁명이에요. 자, 그럼 11월 혁명의 내용 볼까요? 왜 일어난 거야? 임시정부가 개혁을 빠르게 안 하고 굉장히 부진하게 소극적으로 개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혁명이 터집니다. 그 결과로 이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주도했던 역할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닌.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이 바로 사회주의 과격파 조직인데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볼셰비키입니다. 이 볼셰비키라는 하나의 과격파 단체를 만들어서 이들이 봉기를 하고 이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기껏 만들어놨던 임시정부마저도 폐지시켜버리고 어떻습니까? 볼셰비키가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부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을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3월 혁명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비교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러시아 혁명까지 끝났고요. 11월 혁명 이후의 상황 볼게요. 결국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3월 혁명은 뭐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고 임시정부가 설립됐잖아. 근데 3월 혁명 이후에 11월 혁명이 또 터졌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3월 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생각보다 일을 처리 못한 거야. 그래서 11월 혁명이 일어났고 11월 혁명 결과로 무슨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는 해체된 거죠. 그 이후의 상황 가볼게요. 가볼게. 자, 여러분들 러시아 혁명 이제 11월 혁명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레닌이죠. 레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회주의에서 레닌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이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이 레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중등교육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업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레닌 정부 때 소비에트, 사회주의, 이름도 길어. 공화국, 연방을 만듭니다. 22년쯤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되는 거죠. 이때 소련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레닌 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레닌 같은 경우는
당시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게 되면서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이 레닌 때 독일과 어떻습니까? 단독 강화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오케이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좀 적어볼게요. 마지막인데 이 레닌이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완전한 이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경제체제든 사회체제든 철저한 이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합니다.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하는데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요. 뭐 토지 같은 것도 이제 나라에 귀속되는 국유화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게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실패했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실패하니까 이 레닌이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정책은 실패했지만 사회주의 정책은 실패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요소를 우리가 일부 도입하자 라면서 새로운 경제적 체제를 만들어요. 우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신경제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줄여서 영어로 NEP라고도 하고요. 이 신경제정책이라는 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고 일부의 이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그런 또 시도가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산물도 교환도 가능하겠고 일부에 한정해서 이런 좀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레닌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이 인물은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바로 누굽니까? 말하기도 무섭네. 바로 누굽니까? 탈린. 무슨 탈린? 스탈린이 되겠습니다.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이 크게 두 가지 업적으로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뭐 정리하자면 안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레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정권을 잡거든요. 자신과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진 반대파 혹은 자신의 세력을 비판하는 세력들은요, 싸그리다 어떻습니까? 숙청시키고 탄압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형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당 독재 체제를 합니다. 이 사회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체제인데, 일당 독재 체제라는 건 한마디로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실시한 게 이 스탈린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고요. 업적이라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래도 이 스탈린에게는 나름대로 좀 손꼽아 봐줄 수 있을 만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써볼까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 주도의 산업을 완전히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공업을 육성시켰냐면 여러분들 써보세요. 자, 무슨 공업? 중공업 중심으로 이 국가 주도의 산업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점. 실제로 이 정책 때문에 소련은 이 국가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긴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 지도자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할만하죠? 레닌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스탈린 같은 사람의 업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거듭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지워보고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대한 상황을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제가 설명한다 했죠. 가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이 패망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승전국, 이제 삼국 협상이 되겠죠. 영국과 프랑스나 뭐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요, 이 독일을 어떻게든 고립시키고 이 독일에게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어떤 사건들을 벌여요. 첫 번째가 파리 강화회의고 그 뒤에가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파리 강화회의 보겠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프랑스의 수도였던 이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된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썼거든요.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원칙을 주장합니다. 바로 뭐냐면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14개조 평화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민족 자결주의죠. 민족 자결주의죠. 이 민족 자결주의가 도대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민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뭘 결정할 수 있냐? 윌슨은 얘기합니다. 각색한 거예요. 전 세계인들에게 발표한 거야. 아유, 지금 식민지인들이요. 뭐 우리 같은 조선도 될 수 있고요. 수많은 식민지인들이요, 들어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니? 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당하고만 사니? 너희들 스스로는 얼마든지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독립해. 독립 지원할게. 뭐 이런 선언이 바로 어떻습니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이 식민지인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줬다 안 줬다? 주긴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민족 자결주의에는 또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얘네가 참 모순적이야. 여러분,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실제로 승리했잖아, 그렇지? 따라서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이 안 돼요. 패전국의 식민지만 해당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자,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오직 어떻습니까? 패전국의 식민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통용되고 승전국의 식민지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모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한 척한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파리 강화 회의의 결정 사항으로 이제 제대로 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랑스 파리의 이 베르사유 궁전이죠. 체결된 조약,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과 이제 패전국, 특히 이제 독일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르사유 조약의 가장 큰 핵심은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누구에게 물어내? 독일에게 물어내고, 그리고 수많은 독일의 영토도 이때 다 축소됩니다. 네, 이 결과가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베르사유 조약을 보고 이 독일인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돈도 돈이고 영토도 줄고 이들이 얼마나 좌절한 상황이었겠습니까? 패배주의가 만연했겠죠. 그래서 이 승전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우리는 이 체제를 가리켜서 크게 베르사유 체제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얘들아 생각을 해봐. 1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었냐면요, 1000만 명이 죽어요. 10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수치잖아. 10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러한 잔인한, 이런 잔혹한 전쟁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당시 세계인들의 이 생각들이 있었고, 그 생각들 덕분에 이 새로운 국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국제연맹입니다. 자, 국제연맹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연맹은 오로지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의 형태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아유, 처음엔 되게 보기 좋아요. 자, 특징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계가 많아. 정작 참여해야 될 미국과 소련과 같은 이 강대국들이 불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효력이 컸다 안 컸다? 크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 억지력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게 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가 바로 이제 국제연맹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국제연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실질적인 효력이 미흡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 대한 억지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억제력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제연맹과는 별개로 여러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대국들이 모여서 우리 이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우리 군사에 대한 군사 비용 지출을 좀 줄이자, 해군력을 감축하자 하면서 워싱턴 회의도 열어지고요. 그 다음에 켈로그 브리앙 조약을 통해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면 안 된다 라면서 부전조약. 부가 뭐냐면 아니 부자예요. 전이 뭐예요? 전쟁할 때 전자예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조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때요? 오늘 러시아 혁명과 이 베르사유 체제까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1차 세계대전보다는 쉬울 겁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볼게요. 호흡이 장난 아니다. 차르의 전제 정치가 지속돼요. 백성들의 불만이 많았다. 아이고,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 피에이르의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 사격 명령 내렸잖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가 유행했다. 그렇지. 노동자들도 중심으로 지식인들 사이로. 4번. 러시아에서 러일 전쟁에 승리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일본이 승리했다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번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사 문제 2번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결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차르가 퇴위했대. 3월 혁명이 먼저야, 11월 혁명이 먼저야. 3이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월 혁명이 먼저고 아직은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에 불과하니까 3월 혁명이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3월 혁명이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레닌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을 시행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했대.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신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EP가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양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문제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은 특히 이 원칙을 강조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모든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했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진짜 끝인가? 한번 볼까요? 끝이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오늘 러시아 혁명과 베르사유 체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